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 감독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지방자치선거 2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MBC 아나운서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가나 피랍선언 관련 엠버거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보름넘게 전 인민의 호흡기를 교란하는 인류사의 그 류례를 찾을 수 없는 미세먼지의 비인간적 만행에 격분하시었다. 숨으로 들이마시고 입안에 달라붙고 집안에 쌓이며 미쳐 날뛰고 있는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있는 인민에게 경애하는 지도자 김용민 동지는 황사 마스크에서부터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를 장착한 무선 청소기까지 검증된 미세먼지 솔루션을 내놓으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의 풍모를 과시하시었다. 김용민닷컴 우측 검색창에 미세먼지를 검색하면 김용민 동지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킬 대책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애하는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 기념일입니다. 한때 제주 반란 사건이라며 불순분자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되던 4.3. 이제는 그 아픔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보수 개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김용민 브리핑 모두에서 4.3 기념일을 맞아 다뤄보겠습니다. 박진우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의 도움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아, 제주에 안 계십니까? 오늘 행사는 제주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21개소에서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상황을 점검하느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어떻게 4.3 사건 70주년 기념 행사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많은 시민들이 성원해 주신 덕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1개소에서 분향소를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 제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고 있고 서울 광화문 분향소에는 서울시장님이 참석해서 추념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4.3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로는 육지의 경찰과 민간인이 제주도에 와서 도민에게 테러를 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30만 제주도민 중에 3만이 희생당하는 이런 참화로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요약한 겁니까? 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1954년 9월 21일 약 7년 7개월 동안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8만 명까지 죽었다라는 그런 사건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지나서도 이 4.3이 계속됐었군요. 그렇죠. 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고 47년 3월 1일 날 기미 독립투쟁 28주년 기념 행사부터 시작이 돼서 48년 8월 15일 정부가 재건되고 그리고 1950년 6월 20일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진행되게 됐습니다. 아니 왜 제주도민들에게 테러를 가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당시에 제주의 집중적인 테러는 해방 전국에 비슷한 시점이 같은데요. 통일에 대한 꿈이 강했던 것 같고요. 제주 분들은 육지 사람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괜당 공동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괜당 공동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육지 사람이라든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 사람들을 좌익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 때는 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설 때였고 그 내부에 좌파들을 색출해서 씨를 말려야 자기들의 집권 기반이 탄탄해진다. 이런 판단 속에 제주 민간인들을 그렇게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대리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전부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학살을 단행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못된 짓을 했던 주역 중에 보수 개신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였던 보고요. 네.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 자체가 없어져 버린 무불 시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 도민들도 개신교들한테 굉장히 많은 폭력을 당했는데 그 대표적인 폭력의 집단을 저희는 서북청년단으로 부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38투던 이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봉건국가 속에서 지주의 자식들인데 소비에트 연합이 들어오면서 무상몰수를 당하면서 그에 대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에 대한 반발, 증오 이 부분들을 제주에 와서 전부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하. 아니 왜 제주도민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단순히 공산주의에 대한 분개? 이 차원만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는 괜당 공동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의식도 강했고요. 예.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항일투쟁을 하면서 제주 출신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개신교들이 제주도를 탄압하는 직접 요인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서북청년회 회원들의 만행, 사례를 들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너무나 많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 가장 쉽게는 이승만 사진과 태극기를 강매하는 부분. 아, 강제로 팔았어요? 네, 강제로 팔고요. 안 사게 될 경우, 그걸 구매하지 않을 경우는 집안을 다 부수고요. 여성들은 강간을 하고. 하하. 그래서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사람 피쟁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서북청년단이 아닌 제주 출신 경찰들의 이야기를 보면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예. 구체적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서북청년회는 너무나 잔인했다. 하루에 한 명 이상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나지 않았다. 이야. 여자들 옷을 벗겨서 더러운 행위를 했고 추운 겨울날에 여자들 옷을 다 벗겨서 막루에 보초서게 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 경찰은 지서에 정기 보고하러 갔더니 남편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끌려와 있었는데요. 그 여성은 임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웬일인지 총구를 난로 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를 옷을 홀딱 벗기고 그 시뻘겋게 달구어진 총구를 그 여성의 몸에 집어넣었습니다. 성기에다가? 네. 이런 증언들이 기록으로 명확히 존재할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입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입산이라는 거는 47년 3월 1일 날 당시에 제주 인구가 24만 명 정도 됐는데요. 예. 3월 1일 날 집회를 제주 지역에서 세 군데에서 집회를 했는데 3.1절 기념 대회인 거죠. 이때 제주도민이 약 4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24만 명 중에 4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석을 한 거죠. 예. 근데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6명이 죽게 되는데 민간인들이 조직적으로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약 25일 동안 600명을 잡아들여가지고 260여 명을 군사 재판에 회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고문사 당하기도 하고 총살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바다에 갔더니 미 구축함이 돌고 있었고요. 밀항하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결국은 제주 섬에서는 갈 곳이 산에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집회에 참여했던
젊은 사람들은 전부 산으로 피하러 도망을 간 거죠. 이 부분이 입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면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일삼는 이유. 아니, 그들은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에 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관계자들 보면 뭐 마약 중독자, 탁성록 정복과장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제주 사람이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볼 때 서북청년단은 피쟁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놓고 또 이들은 제주 4.3 사건 이후 제주도민을 그렇게 짓밟고 나서 나름대로 고생했다 이러면서 보상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당시에 4.3의 처리를 잘했다고 해서 국가 유공의 서훈장을 받은 사람이 약 6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당시에 입산한 사람이 가장 먼저 48년 4월 3일 날 입산한 사람이 약 350여 명인데요. 예. 이 입산한 사람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구성된 토벌대, 서북청년단, 경찰, 군인들이 3만 명에서 8만 명을 토토화 작전 이름으로 해서 집단적 학살을 시행한 거죠. 아, 정말 간악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제주 4.3 사건 한동안은 제주 반란 사건으로 매도됐었는데 언제부터 명예회복을 시작했습니까? 네, 1960년 대한민국에서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화의 바람이 불 때 잠시 그 운동이 진행이 됐었는데 예.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다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6월 항쟁을 통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고요.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된 거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도죠.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003년 10월 31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사과를 했고요. 예. 2006년도에 4.3 58주년 추념식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내려가서 사과하면서 그 명예회복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엔 어땠습니까? 전혀 가지 않았고요. 가지 않은 것만 정도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 집단 학살된 곳들을 발굴해서 유해들을 찾아냈고 발굴된 유해들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후손들을 찾아줬거든요. 그런데 예. 이명박 박근혜에 들어서면서 그 예산을 전부 삭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 350여 구가 유해가 발굴이 됐는데 100여 구는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해서 후손들을 찾았지만 나머지 250여 구는 아직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원래 예산이 일부 반영돼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후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다시 4.3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도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 문재인 정부의 제주 4.3이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제주 4.3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이 명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짜 열심히 띄워주고 계시고요. 오늘 제주에도 또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 자, 처장님 마지막으로 촛불혁명 이후 4.3 사건. 이 4.3 사건은 역사에 어떻게 성격 규정이 되고 개념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대한민국의 22개소에서 분향소를 운영하게 되고요. 촛불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었던 그 광화문 광장에서도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광화문 광장을 선택했던 부분은 대한민국의 촛불 힘으로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았고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라는 걸 증명해 준 것처럼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제 제주도에서 누워있는 백비를 세웠습니다. 백비를? 예. 네, 비석에 새긴 명칭은 제주 4.3 민중항쟁으로 성격을 정의해서 비석을 세우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제주 4.3은 남북의 분단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통일된 민중들의 저항, 항쟁으로서 규정 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단이 뿌리이고 이유였습니다. 이 분단을 혁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에 대한 가장 훌륭한 명예회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진우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님과 함께 오늘 4.3 사건의 본질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학사상이고, 우리 토착적인 신학을 외치신 또 이 감리교 계통이지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계셨던 유동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김근인가?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아주 카랑카랑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벙커 교회에 지금 분위기를 전하고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참 잘못 가고 있는데 벙커 교회라도 잘 가야지.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은 내가 벙커 교회를 한번 모셔서 마지막으로 지금 96세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서 설교를 내가 서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앉아서 그대하고 앉아서 대담을 한다면 내가 좀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건 귀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돌의 스승이기도 한 민중신학의 거장 유동식 박사. 네, 안병무와 함께 한국 신학을 이끌어왔던 유동식 박사를 초청합니다. 돌 김용옥 선생과 함께하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민중신학 토크. 이번 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벙커원에서 있습니다. 유동식 박사는 올해 97인데요. 어쩌면 생애 마지막이 될 강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벙커원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모레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그리고 국가공무원노조가 시민강연회를 주최했는데요. 저 김용민과 최강옥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의 조석재 본부장이 함께합니다. 자, 내일 모레 목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신간 한국재벌 흑역사 상학원 북토크. 이번엔 부산에서 있습니다. 오는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장소는 곧 공지할 텐데요. 4월 14일 낮 2시 부산 시민들을 뵙기 원합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 이어갑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김용민의 뉴스 간장.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9년 만에 재조사합니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는 조선일보 방사장에게서 접대와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2009년 검찰은 피의자 14명에 대한 성매매 혐의에 모조리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에는 이틀의 진실이 숨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과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특히 장자연 문건에는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특정돼 있어요.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이지만 언론사 사장이 특정되어 있는데 당시 조선일보 해명은 조선일보 본사가 아니라 스포츠 계열사인 스포츠신문 사장 모시다라고 했었죠. 네, 여기에는 이틀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네. 이틀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이틀이 언제냐면 3월 7일 장자연이 사망하고요. 그 다음날 경찰이 이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장자연 문건을 입수했다. 실명을 확인했다. 우리가 강력하게 수사하겠다. 그런데 이틀 후에 경찰의 입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문건 실명 갖고 있지 않다. 이틀 전 이야기한 건 관계자와 추정 가능한 이름이 있어서 말한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그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걸 보면 3월 9일 조선일보가 이 관련하여 두 가지 입장을 발표합니다. 첫째는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사장은 방 사장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았나요? 조선일보 사장. 조선일보 사장. 그런데 이 조선일보 사장은 계열사인 스포츠신문 사장 A씨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경검의 수사 결과도 그것과 똑같이 납니다. 그래서 하모 씨, 지금 하모 씨로 알려져 있거든요. 조선일보 계열사인 스포츠신문 사장이. 그런데 하모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검경이 이제 확정을 하죠, 나중에. 그런데 하모 씨는 나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제시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던 모든 사람은 혐의 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모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불쌍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을 늘린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이번 달부터 일부 시행됐는데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거라며 의료계 총파업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전면전 그러니까 좀 낯설고요. 예.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데요. 예. 이제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개인과 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요. 네.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반발을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이 소통 노력도 저버린 채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크고요. 이것은 5년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예. 5년 동안에 약 31조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금 한 63.4%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70%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공약은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80%까지 올리겠다는 거였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역시 75%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70%라는 계획이 무리한 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OECD 평균 계획을 보면 평균 수준을 보면 한 80% 정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속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나는 대통령 임기 중 에너지와 자원 자주 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자주 개발률이라는 허울로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광물공사와 석유공사 그리고 가스공사 즉 자원 3사가 수십조 원의 부채를 떠안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주 개발률을 목표로 내걸었고 이를 자원 3사에 대한 경영평가, 즉 경영진에 대한 임기 보장과 연동시켰는데요. 이에 자원 3사는 손실이 빤히 보이는데도 무리해서라도 해외 자원 투자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CBS 변상욱 대기자와 진행자 김현정 앵커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가 국내 도입률입니다. 국내 도입률. 예, 우리나라에 그 자원 광물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개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자원을 캐내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들마다 자원 보존 때문에 규제를 합니다. 못 갖고 나가게. 예를 들면 가스는 갖고 나가라 그럽니다. 마음대로. 예, 그래서 예. 이 국내 도입률이 80%, 90%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우라늄 같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규제가 엄한 거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 국내로 싣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명박 정부는 해외에서 자원 개발 지분을 인수한 것도 예. 우리가 한 거라고 치고 자주 개발률이라는 걸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과가 쑥쑥쑥 올라갔다고 계속 선전을 했던 거죠. 자주 개발률 그러면은 어찌됐건 우리가 캐낸 거다. 갖고 들어올 수 있든 없든 간에 캐낸 그렇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실제 이런 얘기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석유공사의 자주 개발률은 이명박 정부 전에는 0.6%, 1.6% 이러다가 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2.6, 6.5로 몇 배 뜁니다. 그다음에 광물공사도 자주 개발률이 0.8, 1.0 이러다가 3.8, 4.5, 5.8, 6.5 막 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자주 개발률이라는 이런 용어라는 게 굳이 없었어요? 필요 없었던 거죠. 예. 근데 하나 예를 들자면 2010년에 갑자기 내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다. 네. 석유공사, 가스공사 자주개발률을 지금 10%인데 20%로 올려라고 합니다. 2년 안에 20%로 올리라고 합니다. 이거 10년은 넘게 걸리는 거거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자주개발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20%로 올리라 그러면은 땅을 파면 석유가 나와야 그게 되는 건데 그렇죠. 안 되죠. 그러나 숫자에 맞추려면 석유를 파고 있는 외국 기업을 사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돈 주고. 그러니까 빚이 5천억 원밖에 안 되던 광물공사가 5조 원으로 막 튀는 겁니다. 제대로 샀으면 모르는데 또 제대로 안 샀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하베스트 유전처럼. 또 자원을 국내에 도입했다고 실적을 발표해도 거기에도 허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해외에서 캐냈는데 갖고 들어오질 못하니까 예. 함께 투자했던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게 현지에서 이거 니들이 사왔다고 쳐 하고서 팔아 넘깁니다. 예, 예. 그다음에 공사가 갖고 들어온 걸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광물공사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석유공사 실적도 모두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장기 계약을 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예. 그걸 들어오면은 요거 개발해서 성공해서 갖고 온 거다. 또 이것도 계산을 갖다 살짝 바꾼 이런 것들도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은 안 터지고 속만 터지는 MB 자원외교의 실체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전략공천을 준비 중인데요. 배현진 당협위원장은 좌파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지난달 9일 자유한국당 영입인사 환영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MBC 언론노조가 주도한 대규모 파업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저는 노조가 주장하던 파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파업 참여 100일 만에 파업 불참과 노조 탈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저는 인격적으로 몹시 모독감을 느낄 만한 각종 음해와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고 약 석 달 전엔 정식 인사통보도 받지 못한 채로 8년 가까이 진행해온 뉴스에서 쫓겨나듯이 하차해야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1일 인터넷 매체 뉴스원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MBC 노조가 선거 직전마다 파업을 하며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해 노조를 탈퇴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가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요. 1996년 10월에 출범한 MBC 단일 노조는 모두 9차례의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6개월 이내로 앞두고 파업한 사례는 9차례 가운데 단 2차례였습니다. 또한 법적인 공식선거 운동기간을 고려한다면 배현진 당협위원장의 발언은 근거가 불분명하고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 공식 선거기간은 투표일 이전 14일인데요. MBC 노조는 2010년 4월 당시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MBC 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총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6월 2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보다 2개월 앞선 시점이었죠. 또한 2012년 1월에는 MBC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이 있었는데요. 4월 11일 19대 총선이 있었으니 선거보다 3개월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두 차례 파업 모두 공식 선거기간보다 훨씬 앞선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장은 MBC 노조가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MBC 노조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MBC 노조가 특정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편향된 조직이라고 보기 힘든 지점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MBC 경영진은 전 직종을 아우르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김용민닷컴의 세계적 명성의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가 입점됐습니다. 부드러운 쿠션과 단단한 스프링, 유명 백화점 판매가보다 무려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20일 동안 사용하신 후에 반품 신청에도 100% 환불 보장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갈까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제 방송됐던 스트레이트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군요. 삼성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온갖 형태의 유력 일간지, 경제지의 간부들이 또 고참 기자가 충성 이러면서 충하고 물결치는 성, 그리고 뭐 사과 받아 먹었다, 뭐 포도주 받아 먹었다, 고맙다, 감사하다. 지랄이죠, 한마디로. 좀 적당히들 하십시오, 진짜. 좀. 아니, 그래도 이 같은 언론계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쪽팔린 일을 이렇게 계속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 아무래도 이 문자가 이제 장충기 씨 문자가 공개된 것 같은데, 아, 정말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만은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반듯한 언론인이었는데 장충기의 애완견이 돼버린 모습을 보면서 좀 제 일처럼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저는 이제 그 분위기에 있어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정말 자기 자신을 잘 강력하게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묻혀버리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듯한 기자였는데도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빨리 그 스트레이트에 나온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좀 큰일이긴 하네요. 이 일이 정말 너무나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일상화돼 있고 삼성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주진우 기자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자꾸 폭로를 해내면서 사회가 점점 바로 잡혀야 되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하여튼 감정은 되게 지금 기분이 되게 묘하게 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이고 참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언론인이 굳이 정의로울 걸 바라진 않더라도 독자들은 그래도 언론이 거짓말을 하랴 하고 믿고 기사를 접할 텐데 그 배후에 거래가 있었다. 네,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면 절대로 정확하고 정당한 기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문자 자체가 우리나라 언론계 풍토가 얼마나 삼성에 치우쳐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절감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김기식 새 금융감독원장 취임을 계기로요. 삼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이런 곳에서 나오는 뉴스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잘 안 다뤘던 이유는 증권기자를 좀 해보니까요. 요 부분에서 나오는 뉴스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 딴에는 열심히 안 돌아가는 머리를 굴려서 이해를 해도 이걸 독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께 쉽게 전달할 방법이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외에도 좀 충분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해가 어려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영역을 건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동안 이 분야를 의도적으로 좀 기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의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내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어제 정식으로 취임을 했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마침내 해결이 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히 벅찬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완전히 묻혀져 있었던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 기대대로라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이 일을 기필코 마무리를 해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벅찬 기대를 안고요.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융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차이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금융의 정책을 총괄해서 짜는 곳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짰으면 그 금융정책이 잘 지켜지나를 감시하는 곳이죠. 그렇다면은 금융위원회는 국회, 금융감독원은 검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의 경찰 이런 표현이 실제로 있어요. 검찰이라는 표현도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정책을 짜면 법을 만들면 그게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고 적발하고 이런 곳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험업 감독 규정을 삼성생명법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이상한 별칭이 붙었냐면 뭔가 법이 하나 있어요. 이 법이 보험사들을 감독하는 규칙을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일방적으로 삼성생명이라는 보험회사에 너무 유리하게 짜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 법을 삼성생명법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조항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 중에 삼성에 근무하는 1968년생 이름이 이재용 요 사람은 모든 사거리 신호등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도로교통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네. 이게 무슨 도로교통법입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조항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법을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이재용법이라고 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말도 안 되는 법 조항이 보험업법에 하나 들어있어요.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 돈이 무지하게 많은 회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삼성생명도요. 총 자산이 200조 원 정도 돼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7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 4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200조나 된다고요. 어마무시한 돈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보험회사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걸까요?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돈은 자기들 돈이 아닙니다. 전부 고객이 맡긴 돈이에요. 고객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수백조,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수천만 고객으로부터 유치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이재용을 위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삼성생명이 이 어마무시한 고객 돈을 이재용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재용이 지금 당면한 제일 큰 문제는 삼성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느라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별지랄들을 다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용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0.5%도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재용이 삼성전자에서 제일 파워 있는 사람이죠.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요.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7.5%나 들고 있습니다. 7.5%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시가로 치면 대략 한 24조 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생명이 24조 원어치로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 24조 원이 어디서 났느냐? 다 고객들 돈인 겁니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이런 삼성금융계열사들 주식도 어마무시하게 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재용이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이런 회사들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삼성금융계열사들의 주식도 전부 다 고객 돈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안에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하신 저희 청취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무 뜻도 없이 가입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낸 보험금이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에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험업법인데요. 야, 고객 돈을 유치해서 그걸로 니네 계열사 주식을 사는 건 너무하지 않냐. 사려면 좀 적당히 사라. 이런 취지로 제한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기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살 때에는 자기 보험회사의 총 재산의 3% 이상 넘게 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규정인 겁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수십조, 수백조 고객돈이 이재용 지배구조 강화하는 데 쓰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아까 제가 삼성생명의 재산이 한 200조 정도 된다고 했죠. 이 200조 중에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은 3%, 6조 원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분명히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살 수 있는 삼성 계열사 주식은 6조밖에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 24조 원이 넘습니다. 많이 이상하잖아요. 예. 법에는 6조 원 넘지 말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 사는 데만 24조 원을 써버렸으니까요. 거기다가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이 주식까지 합치면 이 돈이 30조 원에 육박합니다. 요까지만 보면 또 삼성이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렇게 법 규정을 어기면 이걸 적발해서 벌을 주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이걸 적발을 안 했냐면요. 여기서부터 삼성생명법이라고 비아냥을 받는 아주 희한한 단서 조항이 하나 등장합니다. 지금도 이제 잠깐 산수가 등장하는데요. 간단한 산수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규정에는 한도가 3%인데 이 3%의 기준이 지금의 시가가 아니고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한다라는 아주 요상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데요. 보유한 재산의 10%를 세금으로 걷는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대 부동산을 가진 부자한테 국세청 직원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세금이 10%니까 10억 원 내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싫은데요? 난 1억 원만 낼래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히 설명을 해드려요. 고객님, 지금 재산세율이 10%고요. 고객님 부동산 재산이 100억 원대니까 10억 원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 아니, 내가 원래 부동산을 살 때 가격은 10억 원밖에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올라서 100억 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재산은 100억이 아니고 10억 원인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지금 부동산 가격으로 하셔야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100억 원이 시가잖아요.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살 때는 10억 원이었어. 그러니까 난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래. 이런 어거지를 부립니다. 당연히 세금을 낼 때에는 취득 원가, 내가 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가, 지금의 가격으로 내는 거죠. 30년 전에 1억 원 주고 산 땅이 지금 100억 원이 됐다면 세금을 1억 원에 물려야 되겠습니까? 100억 원에 물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억에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업법 감독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험회사는 총 재산의 3%만 계열사에 투자하게 돼 있는데 그 3%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아주 옛날에 주식을 샀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3%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 3%에 해당하는 6조만큼만 계열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30조 원에 가까운 삼성전자 등등의 주식을 지금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덕에 이재용이 지금 보험에 가입한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 등등의 주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정인 겁니다. 이 규정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로지 삼성생명만을 위한 법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삼성생명법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건데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거 고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용진, 이종걸 뭐 이런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이 규정을 고치자고 주장한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지금 바로 19대 국회의원이었고 어제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된 김기식 금감원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기식이라는 이름이 금융감독원장에 거론됐을 때 우와 이거 진짜 찬스인데 이번에는 이거 고칠 수 있겠다라고 환호성이 저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뻐서요. 예.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라는 건 법을 뜯어고쳐 해결되는 어마무시한 규정이 아닙니다.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법이 아니고요. 보험업법에 있는 감독 규정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금감원이 규정을 딱 한 줄만 고치면 돼요. 3%까지만 계열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규정에서 기준은 취득 원가가 아니라 당연히 지금의 시가다. 이렇게 딱 한 줄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금감원이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일을 해낼 적임자가 금감원장이 됐습니다. 지금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오만 공세가 지속이 되는데 저는 느낌이 뭐냐면 저건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서서 아마 김기식 원장을 중도 낙마시키기 위해서 삼성이 거의 목숨을 걸지도 모른다라는 위협이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김기식 원장이 소신대로 보험업법 감독 규정 저거 딱 한 줄 고치잖아요. 삼성생명은 지금 보유하고 있던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최소한 20조 원어치 이상 팔아야 돼요. 이러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전체가 흔들흔들 할 겁니다. 어마무시한 개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삼성은 자기들끼리 주식을 막 사고 팔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비를 해야 삼성그룹이 비로소 정상적인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비를 위해서 주식을 사고 팔면 당연히 나라에 내야 할 세금도 제대로 내게 되죠. 지금은 이재용이 세금 안 내고 주식 살 돈 아끼기 위해서 엉뚱하게 보험에 가입한 고객 돈으로 이재용 지배를 강화해 준 건데 이 잘못된 구조가 마침내 깨지게 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냥 노후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했을 뿐인데 왜 그 소중한 돈이 이재용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써야 됩니까? 그리고 삼성이 그 짓을 하느라고 삼성생명 주주들이 당한 손해는 어떻게 벗어날 건데요. 실제로 김기식 원장이 취임했던 월요일에 삼성생명 주가가 2.6%나 급등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 고쳐질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삼성생명이 이재용 뒤치다거리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보험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 오른 겁니다. 예. 이 말은 지금까지 이재용이 고객 돈을 집 올리는 대로 주무르고 있어서 삼성생명 주주들과 고객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뜻인 거죠.
삼성생명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바로잡을 적임자가 마침내 금융감독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아마 예상되는 바로는 삼성과 그의 추종자들이 필사적으로 공세를 펼칠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김기식 금감원장을 아주 조금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김기식 원장은 뭐 그 정도 공세는 충분히 이겨낼 만한 뚝심이 있는 아주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네.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맷집이 있습니다, 그분이. 네,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소 소신대로 이른바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꼭 고쳐서 고객 돈을 이재용 지배구조 강화에 써왔던 삼성의 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꼭 바로 잡아주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하고 응원을 드립니다. 예. 경제개혁연대의 이승희 사무국장, 이분하고 김기식 전 의원이 참여연대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용산이었을 겁니다. 그 참여연대가 용산 사창가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때 좁은 사무실에 자장면을 시켜서 둘이 먹으면서 내 꿈이 뭔 줄 알아? 재벌개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코딱지만한 그런 방에 있었던 참여연대의 일개 간사가 재벌개혁의 꿈을 얘기했을 때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제 그 큰 칼자루를 치게 됐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묵직한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식 원장의 손에서 저는 꼭 해결되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진행을 맡은 MBC의 새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아주 중요한 방송을 했지요. 삼성과 언론의 육착 관계에 대한 후속 방송을 내보낸 것입니다. 예상했지만 주요 종합일간지나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어요. 기자들이 이에 대한 반성문을 청와대로 보낸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반성문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지난 일요일 남측예술단의 평양 공연에서 우리 기자들이 패싱 당했습니다. 남측 취재진의 공연장 입장이 제한된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행사였는데 촬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모자라 밖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참 서글픕니다. 아이고, 기자분들에게 그런 고충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삼성 장충기 문자를 보도하는 것도 깜빡했겠습니까? 네, 깜빡한 게 아니고 삼성에서 베풀어 주신 과분한 은혜를 생각하느라 기사를 안 썼다고요? 은혜를 갚으려고 연예인 미투 보도를 쟁여놓고 있다가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날 더 드리는 거라고요? 아이고, 언론이 미투 운동을 그렇게까지 지지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 장자연 씨 사건이나 두자매 사건에는 왜 관심이 없습니까? 네? 기레기 기발놈이라고 욕하면서 기사도 안 볼 거면서 왜 쓰라 마라 하냐고요? 비 오는 날엔 소시지빵을 먹는 거라고요? 언론들이 이러니까 북한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재수없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그래. 이렇게 면박을 준 겁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언론인들에게 가수 금잔지 씨가 부른 일편단심 띄워드릴게요. 나도 몰래 사랑했나봐. 아프도록 사랑했나봐. 시간 흐르고 흘러도 그대라는 사람 못 잊을 것 같아요. 나도 몰래 사랑했나봐.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눈물 흐르고 흘러도 나를 위로해줄 그대라는 사랑을 두 번 다시 못할 사랑.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와도 그대만 사랑할래요. 내 평생에 단 하나 소원, 그대 사랑하다 죽는 일. 다음 세상 외면 말아요. 그때 꼭 다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뭐 달밤 체조 노회찬의 정청래 김용민이 나와? 주진우한테 런닝 개런티. 이거 빨갱이 영화네. 네이버하고 비밀 폐쇄시켜. 상영 못하게.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건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전국이 차차 흐려져서 밤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와 경북 북부는 10에서 40mm, 남부와 제주도는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기온 서울 14도, 대전 13도, 광주 13도, 대구 12도를 나타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 춘천 22도, 전주 24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그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석범 선생의 대표작 까마귀의 죽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김 PD 동백꽃 배지 받으셨나요? 아, 동백꽃 배지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올해 4.3 70주년을 맞이해서 동백꽃 배지를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2개 받았는데 하나 김 PD 선물 줄게요. 아, 예, 교수님. 이 4.3 때 죽어간 많은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졌다고 해서 4.3의 상징으로 동백꽃을 이미지화했다고 하네요. 예. 배지를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올해가 제주 4.3 70주년입니다. 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4.3을 두고 우익 쪽에서는 폭동 또는 반란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쪽 좌파 쪽에서는 항쟁 또는 운동 이렇게 명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4.3 사건으로 일단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름을 좀 정확하게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정명이라고 얘기하던데 과연 그냥 4.3으로만 남을지 4.3 사건이라는 말로 중립적인 말로 남을지 아니면 4.3 항쟁이 될지 아니면 4.3 폭동이 될지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대개 4.3 사건 하면은 2003년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1947년 3월 1일 발포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3.1절 28주년을 기념해서 제주도에서 기념식이 있었는데 이때 그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시민들이 모여서 완전한 독립국가 수립과 미군정에 대한 반대 등을 주장했는데 이때 경찰이 발포를 해서 소년이 죽습니다. 예. 이걸 기화로 해서 1948년 4월 3일에 우리가 잘 아는 무장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후까지 1954년까지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당시 제주도 인구가 대략 30만이었다고 하니까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이 중에 물론 무장대, 이 무장대라면은 뭐 빨치산이라고도 하고 산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저항군이죠. 이 무장군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토벌대, 그러니까 군경 합동 토벌대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고하게 죽어갔는지는 4.3 평화공원에 가시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기념관에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한 마을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수십 명씩 하룻밤에 죽어가고요. 그리고 또 곳곳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빨치산과 좌파와 연결됐다는 이유로 학살을 당합니다. 이 문학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4.3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예. 소설만 좁혀서 얘기하면은
작년 4.3 때 소개해드렸던 현기영 선생의 순이 삼촌이 있고요.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지상의 숟가락 하나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성찬 선생의 1년의 4.3 관련 작품들이 있습니다. 죽은 장군의 증언을 비롯해서.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 등이 있습니다. 이 김석범 선생은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화산도. 네, 맞습니다. 화산도라는 대작을 쓰신 분입니다. 우리 번역본은 12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작을 썼는데 그 대작의 원형이 된 작품이 바로 1957년에 발표한 까마귀의 죽음입니다. 이 까마귀의 죽음은 화산도라는 대작의 그 마중물이 됐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지만 제3자의 관점에서 제주 4.3을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자의 관점이란 김석범 선생이 제1조선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제1조선인의 입장에서 4.3을 일본어로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문학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4.3을 상당히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아울러서 문학성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잘 쓴 소설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까마귀의 죽음이란 소설집에는 간수박서방, 그리고 표제작인 까마귀의 죽음, 관덕정, 똥과 자유, 허망한 꿈, 총 5편의 중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표제작인 까마귀의 죽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까마귀의 죽음은 말 그대로 까마귀의 죽음을 하나의 상징으로 해서 무고하게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간 민간인들의 서러운 사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대결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또는 그 아들이 빨치산이라는 이유로 죽어가야만 했던 사람들의 아픈 사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상황들을 지켜봐야 했던 인물의 내면도 아주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우선은 미 군정청 법무국의 통역관으로 근무하는 정기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 군정청이 실제로 제주도뿐만 아니고 남한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미 군정청이 지배하는 체제에 저항하는, 그리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그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0선거에 저항하는 세력들, 즉 그 무장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용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정기준과 장용석은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고요. 정기준은 미 군정청에 근무하면서 빨치산인, 산사람인 장용석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용석의 여동생인 장양순이 있는데 이 정기준이 몰래 사랑했던 같은 말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수용소, 그러니까 빨치산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이 대거 수용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장용석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정기준의 마음속의 연인이었던 장양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럼 영감과 이상근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3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남한만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이 분단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 한반도의 혼란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을 참조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의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었는데요. 1947, 48년 무렵인데 이 작품의 배경은 1948년 4.3으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 미군 정책과 조선 인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미 군정청에서는 예컨대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경찰들을 대거 그대로 고용해서 미 군정 경찰로 받아들입니다. 이 자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온갖 폭력들을 행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그걸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미군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 배후에 숨고 그 대변자들, 예를 들면 경찰 권력이나 우익 정당의 돌격대인 그 유명한 서북청년단, 그리고 대동청년단, 그리고 한라단,
같은 테러 단체들을 앞에 세웁니다. 미군 정청에서는. 이래하여 그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랬듯이 이런 상황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예컨대 이 소설에서는 장용석 같은 사람은 조직에 들어가고 노이 동생이었던 장양순도 그 뒤를 따라서 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기준이라는 사람도 그들에게 동조하지만 미처 산 사람이 되지 못하고 군정청에 머물러서 정보를 전해주는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은 이 작품의 그림이 그려질 줄 압니다.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장용석은 산사람이 됐고요. 그 산사람이 됐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빨치산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동생이 수용소에 사로잡힙니다. 거기에서 이 사형장에서 참담하게 죽어갑니다. 근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기준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스파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어쩔 수 없이 깊은 갈등과 회한을 안고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그러고서는 까마귀를 향해서 권총을 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그 아픈 부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발꿈치를 돌렸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빨아들인 뒤 그것을 그냥 내버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구두로 짓밟았다. 그는 이미 없는 눈을 털어내듯 자기 어깨를 툭툭 때렸다. 노파가 울부짖었다. 그러자 잠시 끊어져 있던 사람들의 술렁거림이 그 뒤를 이었다. 양수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었다. 양수는 철망을 사이에 두고 번쩍 빛난 기준의 눈에서 불행한 남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멀어져가는 기준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철망에 얼굴을 대고 끝내는 목을 비틀며 굳어져 일그러진 미소를 띤 채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얀 이빨이 살짝 빛났다. 기준은 그것을 눈끝으로 깊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끝내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복도는 기준의 구두 밑에서 삐걱거렸다. 모든 것은 끝났다. 의식 저 멀리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형 집행은 오후에 끝났다. 눈이 몹시 쏟아졌기 때문에 예정보다 1시간이 늦어졌다. 용석의 누이 동생과 부모는 셋이서 함께 형장의 눈 위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마지막 장면까지 기준의 가슴을 잡아 찢었다. 네, 이 장면입니다. 용석이라는 친구가 산사람이 됐다는 이유로 노모와 그 아버지, 그 여동생이 사형장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기준이라는 인물의 고통스러운 내면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습니까? 자식이 빨치산이 됐다는 이유입니다. 아, 연좌제네요. 네, 맞습니다. 연좌제죠. 이게 박정희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죠. 말씀하신 김에 덧붙이자면 최근까지도 한 가족이 빨치산했다는 이유 또는 빨치산에게 쌀을 내주었다는 이유 또는 빨치산이 있는 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그야말로 이런 비극이 없죠. 이런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 학살을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전시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무장폭동이 있었지만은 그 무장폭동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아니라 관련한 가족들이나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하고 중산간지대라는 그 마을을 소개한다는 이유로 다 불태워서 다 죽인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동굴에서, 제주도 가면 동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랑시 동굴 같은 데서 수없이 죽어나가고요. 그리고 곶자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곶자왈의 그 곳곳에 뚫린 그 구멍이나 동굴 같은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있다가 그대로 살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이 비극들은,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두고 좌익들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정당 방위였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들, 물론 남노당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미 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친일 부역 세력의 부활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한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살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실들이 증언과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냥 4.3이라는 날짜로만 남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제 이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가시면은 관광만 하지 마시고 제주도 곳곳에
참담한 사연들이 서려 있습니다. 4.3 평화공원은 물론이고요. 일본군이 전쟁 말기에 제주도에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 6만 명이 주둔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 제주도 그 아름다운 해안가에 곳곳에 그 어뢰를 두었던 이런 동굴 비슷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동원돼서 뚫었던 굴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제주도의 역사적 상처들도 우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주도 평화기념관에 가면은 백비가 누워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비석입니다. 오늘 아침 한 신문이 그걸 일면에서 다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석은 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름을 얻지 못한 채 누워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이름을 찾을 때까지 우리 시민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70주년을 맞이해서 4.3 관련 다양한 행사들이 제주도와 서울에서 펼쳐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도 여러 행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시는 분은 물론이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 또 여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 4.3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봄을 흔쾌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평양 대동강변에서 위치한 동평양 대극장에서 남한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졌죠. 이날 공연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이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 가을에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에 봄날이 오고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에서 접점을 찾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한반도 체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 4시까지 모두 2,623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65% 3명 가운데 2명은 남한과 북한 별도의 국가로 존립하면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23% 4명 가운데 1명은 하나의 정부 아래 2개의 체제를 유지하는 남북 연방제를 지지하고 계시네요. 남한과 북한 정부가 통합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12%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잡스76님, EU처럼 무비자 무관세로 여행과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갱님, 자연스러운 상호교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그 후일이라고 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 PPL 시간 이건이에요. 술친굼 후기, 이거 읽어볼게요. 사실 그렇게 술을 잘 먹는 편은 아닌데 덥고 습해지면 맥주를 퍼마시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한 잔, 두 잔, 석 잔. 내가 술을 마시는 건지 아니면 술이 나를 마시는 건지. 하지만 굼벵이, 헛개, 강황, 울금이 들어간 술친굼을 먹으니까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야. 재용아, 앞으로는 언론인들한테 술친굼으로 선물해라. 이거 저 충기한테도 알려줘. 포털에서 술친굼.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사용 후기 사실상 읽어보겠습니다. 식탐이 많은 편이라 사실상 음식 자제를 못하는 편인데 사실상 반신반의하면서 주문했습니다. 선식 가루쯤 생각했는데 사실상 큰 오산이었네요. 한 포만 먹어도 사실상 든든합니다. 사실상 추가 주문 들어갑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PPL 타임 김무성입니다. 민중의 직접 정치로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출마를 결의한 민중당 지방선거 후보자들, 이분들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민중당 중앙당에서 펀드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자 연 3%고요. 자세한 내용은 민중당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당도 가난합니다. 뭐 야당이 다 그렇지요.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을 건설하기 싫은 분들은 우리 자유당도 도와주세요. 더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공 대장사랑 조모씨 사용 후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20년째 심한 변비 때문에 별의별 약을 다 만들어 먹어봤는데 그때뿐이었던 거지. 그 우연히 유산균 사려고 검색하다가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미공 대장사랑 속는셈 치고 이틀치를 복용했는데요. 완전 쏙 빠지는 느낌. 지금 내 포째인데 자주 차던 가스도 추워도 안 차고 일일 일동을 보고 있다고 봐요. 1522-8972 1522-8972 검색창에서 미공 대장사랑. 3월부터 네피알에서 주문하시는 고객님 중에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안철수 대통령님, 제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요. 세 분을 캐리커처한 이하 작가의 그림이 새겨진 머그컵을 하나씩 드립니다. 150만 원어치 구매하시면 세 분 대통령의 캐리커처가 담긴 머그컵 다 드립니다. 200만 원어치 하시면 미래 권력인 저 안철수 예비 대통령의 캐리커처는 안 된다고요. 실망입니다.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네피알로 가자.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올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의 이름 맞히는 거였죠. 정답 최대집입니다. 당첨자 울랄라울라님, 최대집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다니 의사들의 수준을 알만합니다. 빨강비행기님, 폐륜 극우 사이트 일베를 만든 사람이 의사라고 하더군요. 배운 사람들이 일베를 만들고 일베짓을 하다니 창피하지 않습니까?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자이언2030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전 광고를 보니까 7개 중에 4개가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광고였다. 한때의 인기 가수와 한때의 유명 탤런트가 나와 마지막 가시는 길을 따뜻이 돌보아 드리겠다고 속삭였다. 김서방 고맙네, 이서방 고맙네, 박서방도 고맙네라며 장례식장은 고인이 감탄할 지경이라며 서비스를 자랑했다. 그러고 보니 지역에 가면 예전에 결혼식장이 있어야 할 위치에 요즘은 장례식장이 눈에 띄는 것 같다. 쇠락해가는 지방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시설이 바로 장례식장이다. 일전에 장례식 특별 할인 기간이라는 선전 문구도 보았다. 특별 할인을 위해 죽을 날도 가려야 하는 것인지.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하는데 장례식이라는 소멸 산업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그럼 그 다음은? 답이 안 떠오른다. 2달 뒤면 지방자치선거인데 거기 나오는 후보들에게는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례식까지 털어먹고 난 다음 지방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주기 바란다. 지역방송 광고 7개 중에 4개가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광고였다니 충격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